드와이스 엘 칼슨의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 위장된 분노.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는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되어 숨기 시작한다. 마크의 상황을 예로 살펴보자. 마크는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서 매주 주일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었으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모범적인 영적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크의 태도에 감동하며 얼마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항상 칭찬하곤 했다. 그러나 그의 감추어진 모습을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다. 그가 가족에게 보이는 말투와 태도는 정반대로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가기 위해 가족들이 차에 탔을 때 그가 조성했던 공포스러운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출발할 시간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였다. 그는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알겠어?" 라고 강하게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온화한 얼굴을 하고 언제나처럼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독선적인 위장이라고 부른다. 폭력으로 얻는 항복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속임수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며 실제로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58세의 CEO인 존스는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지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자신에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아내의 요구와 압박에 순종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랬듯이 항상 항복하는 사람이었다. 존스는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거짓된 평화를 위해 살아오는 동안 항상 분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본인의 나이는 이제 그럴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결혼 후 처음 20년까지 자신의 행동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2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는 바꾸려 노력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6개월 전부터 신체적인 병리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들은 3주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후로 점차 나아졌다. 존슨의 사례는 화를 삼킨 채 평안을 위해 몸부림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평화 우선주의자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위장된 분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심지어 본인이 책망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평안을 위해 본인이 감수하며 살아간다. 내면의 상처와 분노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결국 가짜인 것이다. 존슨도 자신의 화를 삭히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혼자 불평하는 게 다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평안을 위해 대개 자신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독재적인 포악한 유형의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처럼 배우자에게 희생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기만하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머지않아 더욱 악화된 결과로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분노를 위장하는 또 다른 형태는 스티커 수집가가 되는 것이다. 한때 대부분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일정한 보상으로 스티커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정해진 수량의 스티커를 다 채워가면 원하는 물건과 교환을 해주었다. 나는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에 소소한 불만, 분노 혹은 짜증을 마치 스티커처럼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을 수집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각각의 소소한 분노가 그 자체로는 신경 쓸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좀 더 충분하게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런 사실을 캐묻는다면 자신은 절대 담아두지 않는다고 극구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야기하는 소소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사소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머릿속 어딘가에 마치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 분노가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머릿속에 스티커가 가득 차면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난다. 마지막 스티커 한 장은 여전히 사소한 것이겠지만 수집가에게 그 마지막 한 장은 의식의 안전장치를 부수고 분노를 일제히 폭발시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지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분노의 폭발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상세한 분노의 장면들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위장된 분노의 네 번째 모습은 침묵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차가운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곤 한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부엌의 찬장을 쾅 닫거나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와 퉁명스러운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알린다. 이러한 차가운 침묵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유형이다. 다섯 번째의 위장된 분노의 모습은 지나치게 따뜻함을 가진 태도이다. 수년 전 내과 수련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나의 동료 한 명이 자기 환자에 대하여 역학적인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지나칠 정도로 달콤하기까지 하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단 말이야. 나는 그 환자의 치료 과정을 공부하면서 동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환자의 특성은 지나치게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도를 넘어선 배려심에는 매우 인위적이고 허위적인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치료를 통해 이 환자의 친절한 배우에 엄청난 양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노에 대한 여섯 번째 위장된 모습은 매사에 비판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분노를 내면화한 사람은 매사에 언제나 비판적이거나 비꼬는 태도를 취한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겉으로는 보기에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식과 적대감 그리고 분노가 태도 속에 담겨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위장된 분노에 관한 일곱 번째 모습은 소극적인 공격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며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일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항상 뾰루퉁한 모습을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낸다. 당연히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일하기 힘들고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흰색이라고 말할 때 이들은 검은색이라고 말하며 반대로 누군가 검은색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흰색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또한 이들은 종종 모임에 늦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다. 비록 이들의 일상이 즐거운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뒤엎을 방법을 강구한다. 이번 모임은 목요일 밤에 하는 게 어때? 라고 누군가 제안한다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아, 미안한데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 금요일 밤이 어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유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모두를 끝없이 지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7가지의 주된 위장된 분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분노에 대한 모든 위장된 모습을 다 밝히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위장된 분노의 모습은 분노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분노를 위장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고안해낸 감정적인 속임수이며 그것에 매인 모든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속임수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 드와이스 L. 칼슨의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